안녕하세요. 매일 운동하면서 채널을 재밌게 듣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사연 튜브를 듣다 보면 정말 나와 같은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많나 할 정도로 참 대단하고 다사다난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제 이야기를 다른 분들의 사연에 비하면 대단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제 인생, 아니, 제 가족에게 있어서 앞으로 이 정도로 어처구니 없고 충격적인 일은 안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 기념으로 용기 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리 재밌는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은 즐겁고 행복한데 내일은 누구나 할 법한 걱정이 생겨 밤잠 못 이루는 걸 무한하게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환갑이 지난 나이가 됐더라고요. 특별하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그저 대기업 임원 출신의 남편과 가정을 꾸리며 크게 걱정 없이 아들, 딸 낳고 애들 커가는 거 보면서 사는 평범한 삶에 감사했죠. 지금은 남편도 은퇴해서 바쁘게 살아온 시간 동안 둘이서 못했던 거, 못 가본 곳 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느 부모님들이 그렇듯 저 또한 자식 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데 아들은 반도체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딸은 대기업 산하의 뷰티 브랜드에서 일하다가 2년 전 지인이 새롭게 낸 화장품 브랜드 회사에 스카웃이 돼서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했어요. 아들은 수더분하고 뭐든 허허하고 넘어가는 어려서부터 영감 같은 구석이 있는 성격이었어요. 반대로 딸은 지 아빠 닮아서 아주 야물딱지고 야같지만 또 성격이 화통해서 미워할 수 없는 성격이죠. 애들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극과 극의 애들을 함께 키우다 보면 얘네가 같은 뱃속에서 나온 애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둘이 붙어 있으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가장 많이 틀어진다는 사춘기 때도 입시 시절에도 취업 준비하던 때도 둘 다 저나 남편 속을 썩인 적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당연히 자식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들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괜히 먹먹해서 잠을 못 잔 적이 많았어요. 아들은 나이 38까지 독수 공방을 했는데요.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선비일 정도로 연애나 여자에는 영 관심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아들이 본의 아니게 주변에서 선비라고 불리게 된 건 과거의 상처로 남은 사라지지 않는 후유증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에겐 오랫동안 연애를 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만나 8년 연애를 했었죠. 원래 중학교 동창이었다가 연락이 끊기고 그 후에 작게 중학교 동창회 겸 같은 출신 친구들끼리 모였다가 재회를 했던 거죠. 저도 참 잘하는 아가씨였는데 그 아가씨가 제 아들의 첫사랑이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교과서랑 문제집 버린다고 책들을 몇 묶음 내놨는데 중학교 졸업 앨범도 그 사이에 껴져 있던 기억이 나네요. 어? 준영아, 이거 버리려고? 왜? 어차피 자리만 차지하고 가지고 있어봤자 잘 들여다보지도 않는데요, 뭘. 이게 얼마나 자리 차지한다고. 아깝잖아. 이게 다 추억인데. 버릴 거면 친한 친구들 사진이라도 골라서 보관해. 네 사진하고. 이미 다 골라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이 보관할 친구들 사진은 골라놨다고 하는데 나중에 딸에게 듣기로는 딱 한 사람 졸업사진만 골라서 고이 보관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몇 년 뒤 재회해서 8년 동안 연애를 한 그 아가씨요. 절절한 수뇌부죠. 둘이 만난 기간이 길어서 나중에는 저희 집에 식사도 하러 와서 가족들도 얼굴을 아는 사이가 될 정도였는데 솔직히 저나 애 아빠나 아들이 그 아가씨랑 결혼할 줄 예상하고 있었어요. 물론 오래 연애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 결혼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저나 애 아빠가 봐도 아들이 그 아가씨를 참 많이 좋아한다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하지만 회자 정리라고 만남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헤어짐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다고 해도 저나 다른 가족들, 특히나 아들은 그 이별이 이런 식으로 올 거라고
누구 하나 상상이라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는 아들이 이미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던 때인데 집을 나가긴 했어도 3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뭐로든 연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한참 뒤에야 일이 바빠서 이제 봤다고만 하고요. 집에도 안 오고 2주만 지나도 반찬 다 먹었다고 가지러 오던 앤데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던 와중 아들의 친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아들은 반장, 그 친구는 부반장을 도맡아 해서 친해졌는데 엄마들도 친해져서 오랫동안 알아왔거든요. 원래 명절이나 제 생일에 가끔 어머님 하면서 안부 연락을 하긴 했는데 그때는 그런 기념일도 아니어서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동혁아, 무슨 일이야? 엄마는 잘 계시고? 아, 네네, 그럼요. 어머님은 잘 지내시죠? 어머님, 제가 다름이 아니고 혹시 준영이한테 뭐 들은 거 있으세요? 들어? 뭘? 안 그래도 요새 준영이 걔가 연락도 잘 안 돼서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왜? 진짜 준영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니? 동혁이는 주저하다가 이내 본인이 먼저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거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준영이가 너무 걱정돼서 그런다고 그 자식 요새 본인 연락도 안 받는다며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설명해준 얘기들은 충격적이다 못해 욕이 치밀 정도였죠. 아들이 글쎄 실연을 당했답니다. 근데 그냥 실연을 당한 게 아니고 8년을 만난 그 여자가 바람이 났는데 그 바람난 상대가 아들의 10년지기 친구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들이 눈이 맞아서 사이에서 애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친구와 함께 도망가듯 연락을 끊어버렸다고요. 이 일을 어쩝니까? 첫사랑과 만나 사랑의 결실을 맺어 하루하루가 행복했던 아들은 한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남자가 되어버린 거죠. 동혁이는 준영이가 회사에는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연락도 안 되고 걱정이 돼서 집에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준다고 벌써 그 사건이 터지고 한 달이 지났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가족분들께라도 알려야 할 것 같아 연락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동혁이에게 전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직접 준영이를 만나러 가볼 테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일러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한 시간에 맞춰서 아들의 자취방으로 찾아갔어요. 그래도 아들은 엄마한테는 차마 문전박대를 못하고 문을 열어주긴 했는데 그 충격적인 실연을 당한 아들은 한 달 사이에 거의 5kg 정도 빠져 퀭한 얼굴로 절 맞이해 주더라고요. 저는 애써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아 하는 아들에게 동혁이에게 다 들었다고 괜찮냐고 물었고 아들은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에 한참 멍하게 있더니 이내 허탈한 웃음과 함께 서러운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돼서 그렇게 우는 건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았네요. 아들은 그 후로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10년지기 친구와 8년 동안 연애했던 첫사랑에게 동시에 배신을 당했으니 그 속이 전쟁 후 폐허와 같이 처참한 상태였을 테죠. 꾸준히 상담을 받고 배신의 상처로 먹지도 못해 8kg가 빠진 몸을 운동을 하며 심신을 단련하는 듯 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해결 못하는 건 없다고 아들은 다행히 다시 회사 이외의 인간관계를 다시 맺어갔고 웃음을 되찾아가긴 했지만 선뜻 연애에 있어서는 그쪽으로 눈길도 안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넌지시 주변에서 누가 소개시켜 준다고 안 하냐 아니면 엄마나 아빠가 좀 알아봐 줄까 하면 지금은 누구 만날 때가 아니라며 웃어 넘기곤 했죠. 딸은 처음에는 어련히 알아서 한다고 오히려 사람을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 오빠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지만 아들의 독수 공방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는 지가 먼저 주변에 혼자인 친구들 소개시켜 줄까 하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받은 상처의 크기를 잘 알기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아들에게 누굴 좀 만나라는 말을 하지 않았네요. 아들이 그 좋은 나이에 과거 상처로 인해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는 게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고 혹시나 그 상처가 아들의 인생에 평생 영향을 주진 않을까 걱정이 됐지만 그래, 네가 좋으면 좋은 거고 지금 혼자인 상태가 편하다면 괜찮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씁쓸해지는 순간이 왔는데 그건 바로 남의 집 결혼식에 갈 때였어요. 저나 남편이나 인간관계가 좁은 사람들이 아니어서 1년에 가는 결혼식만 많으면 10여 번이 넘는 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30 중반이 넘어갈 때쯤 저나 남편에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가는 결혼식 축의금은 본인이 내겠다고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솔직히 축의금 다 품앗이 개념이잖아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간 결혼식이 한두 곳도 아닌데 제가 결혼을 평생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그렇게 뿌린 거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받지도 못할 돈 뿌리고 다니는 거 죄송스럽고 그래서요. 연애나 결혼에는 나의 달관한 것처럼 이젠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들도 나름 본인을 결혼을 안 함으로써 부모님에게 불효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본인 나이도 어느덧 30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사회생활을 하니 여기저기 불려나간 결혼식도 많아서 생각이 더 많아졌겠죠. 그런 아들의 고민이 괜히 더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워서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춘영아.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이야. 네가 결혼을 안 하는 게 우리한테 죄송할 일이 뭐가 있어. 그까지 축의금 어차피 돌려받을 목적도 아니고 다 잘 살라고 축하하는 의미로 내는 돈이니 아까울 것도 없다. 그리고 너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현정이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정 돌려받아야겠으면 현정이 결혼식에서 받으면 되니까 너는 괜히 네 선택으로 부모한테 미안할 마음 가질 거 하나 없어. 그 후에도 괜히 연애나 결혼 문제로는 아들에게 그 어떤 신경도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게 필수인 세상도 아니고 본인만 괜찮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마음에 걸리는 건 아들이 정녕 혼자인 삶을 선택한 게 아니고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뿐이었네요. 근데 아들이 인생에 있어 큰 상처를 입은 후 6년이 지났을 때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던 봄이 아들에게 온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 가족은 아들 주변에서 나는 봄내음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봄내음을 맡은 건 딸이었어요. 하루는 딸이 아들이 가지고 갔던 책을 가지러 아들 자취방에 갔는데 거기서 브러쉬를 봤다는 겁니다. 머리 빗을 때 쓰는 넓은 빗 있잖아요. 근데 그 브러쉬에 뽑혀 남아있는 머리카락은 엄청 길진 않았지만 아들 머리카락보다는 확실히 긴 머리카락이었다네요. 딸이 이게 뭐냐고 추궁을 했지만 아들은 같이 일하는 동료가 안 쓰는 거라고 줬는데 그 직원 머리카락이 아직 남아있는 거라고 나는 브러쉬 쓰면 안 되냐고 했다는데 촉 좋은 우리 딸은 이거 100% 여자 생긴 것 같다며 아무래도 드디어 늦바람 난 게 확실하다고 확신을 하더라고요. 딸이 워낙 감이나 촉이 좋은 애라서 저도 안 그런 척 유심히 지켜봤는데 확실히 집에 오는 날도 줄어들었고 전화해서 오랜만에 외식이나 할까 하면 바쁘다, 선약이 있다, 회식이 있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드디어 상처를 잊고 만날 사람을 만난 건가 뭐든 좋으니 이번에는 평화롭고 걱정 없이만 잘 만났으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디서 정말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들에게서 나는 봄내음을 나머지 가족들이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랜만에 집에 온 아들이 뜻밖의 화두를 난데없이 던지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저 혹시 결혼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결혼? 난데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을 아무 과정 없이 하니? 아니면 너 진짜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들은 사뭇 진지한 얼굴로 몸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사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내년 안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요.
아들에게서는 평생 들을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말이라 감지덕지로 반갑고 환영할 만한 얘기였지만 그래도 좀 다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더라고요. 일단 딸이 아들 집에서 긴 머리카락에 남아있는 머리빗을 발견한 것도 2달 정도 전이었는데 일단 그 결혼한다는 상대와 얼마나 만났는지 궁금했어요. 만난 지는 이제 반년? 그 정도 됐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고요. 고작 이제 6개월 됐는데 결혼이라고? 예, 네가 좋다면 뭐 문제 없다지만 그래도 너무 성급한 거 아니니? 맞아, 오빠. 요새는 마흔 직전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괜히 뭐 쫓기듯 할 필요 있어? 쫓기기 뭘 쫓겨. 다 할 마음 있고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어머니, 결혼 전 연애하는 기간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제가 당해서 잘 알잖아요. 만난 기간이 짧아도 저 그 사람 만나고 진짜 오랜만에 이런 행복감 느껴보는 것 같아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더 말을 보탤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그 첫사랑을 바라볼 때와 비슷한 눈빛으로 지금 만나는 사람에 대해 말했거든요. 그저 다시 새롭게 사랑을 찾은 아들을 응원해주며 그런 빠른 시일 내에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5일 정도 뒤에 집으로 그 아가씨를 초대했어요. 근데 처음 만난 예비 며느리는 왜 아들이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는지 납득이 갈 정도로 첫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아, 두 분 정말 만나 뵙고 싶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아가씨도 진짜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만났네요. 제가 아가씨 다니는 회사 화장품 팬이거든요. 마스카라도 쿠션도 거기서 나온 제품으로 완전 정착했잖아요. 부침성이 수준급인 예비 며느리는 처음 결혼해서 가족이 될 시댁에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긴장감이라곤 1%도 없이 방긋방긋 잘 웃으면서 말도 참 잘하더라고요. 준영이한테 듣기로는 예전에 어디 지방 미인대회 준우승했다면서요. 그래서 그런지 참 곱네. 아, 혹시 내가 외모 얘기만 해서 불편하면 미안해요. 근데 너무 고와서 절로 말이 나오네. 아니에요, 어머님. 불편하다뇨. 예쁘다는 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미인대회 나갔던 게 20대 초반이라 이제는 그 얼굴 남아있지도 않은데 그래도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리고 아마 어머님 소시적 때 모습으로 나오셨으면 전 준우승은 고사하고 3등으로 밀려났을 거예요. 혀에 예쁜 말만 골라 하는 걸음망이 따로 있는 것처럼 잘도 하는 예비 며느리는 저뿐만 아니라 남편과도 대화를 잘했는데 예전 대기업 임원이었던 남편과 지금 금융권 대기업 임원의 비서로 일하는 며느리는 아무래도 나눌 대화가 많아 보였죠. 아, 정말 지금 제가 모시는 분이 아버님의 반의 발만 닮으셔서 매너 있으시면 제가 퇴사 생각이 쏙 들어갈 거예요. 아버님, 왜 이렇게 일찍 은퇴하셨어요? 안 그러면 제가 아버님 비서로 바로 지원했을 텐데. 예비 며느리는 인사를 하러 온 첫날부터 온 가족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았어요. 물론 예쁜 외모처럼 말도 예쁘게 잘해서 호감일 수밖에 없었지만 무엇보다 제 아들을 그 길고 어두운 터널에서 꺼내준 게 바로 예비 며느리란 생각에 마음 같아선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매일 얻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예비 며느리에게 결혼 준비부터 시작해서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으니 그냥 심심하면 언제든 놀러 오라고 말했고 예비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정말요? 어머님, 저 그럼 진짜 맨날 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자주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갔고요. 예비 며느리의 방문을 저도 아들도 딸도 반겼지만 그 누구보다 환영했던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은퇴 후 한동안 출근 없이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다가 점점 무료해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리고 집안이 늘 횡하기도 했고요. 요새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죄다 스마트폰 붙들고 있어서 가까이 있어도 더 단절된 것만 같잖아요.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은 자취해서 집에 없고 딸은 함께 살고 있긴 하지만 밥 먹거나 같이 TV 보는 시간 아니면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가서 잘 안 나오고 일 때문에 또 늦게 퇴근해서 얼굴 못 보고 며칠 지날 때도 종종 있었고요. 이런 생활에 공허해하던 남편은 예비 며느리가 집에 놀러 오면 어쨌든 아들도 함께 집에 오고 손님이 왔으니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 먹고 TV도 같이 보고 또 술도 가볍게 할 수 있으니 누구보다 예비 며느리의 방문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아들을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비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만큼 급작스러웠지만 그렇다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순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늦은 만큼 행복이 순식간에 저희 집에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을 미심쩍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임신이라고? 아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7달 아니야? 만난 시간이 짧다고 해도 준영이도 나가서 사는데 말이 안 될 게 어딨어. 뭐 말이 안 될 건 없는데 근데 좀 찜찜하다. 그렇지 않아, 엄마? 찜찜은 뭐가 찜찜해. 왜 갑자기 이상한 트집을 잡어? 아니, 트집이 아니고 엄마 기억 안 나? 저번에 언니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갔을 때 거실에서 TV 볼 때 엄마가 언니한테 한 말 있잖아. 딸의 말이 뭐냐면 임신 소식을 알리기 열흘 정도 전에 예비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왔었는데 그때 거실 TV에서 그 연예인들 애들이 나오는 프로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나온 애기들이 너무 예뻐서 제가 아유, 쟤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손주들이 저리 이쁘니까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예비 며느리가 제게 어머님, 손주 빨리 보고 싶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 니들만 좋으면 빨리 보고 싶지. 네가 너랑 준영이 반씩 닮은 예쁜 손주 낳아주면 내가 정말 못해줄 게 없어. 요새는 며느리가 임신하면 축하금 겸 수고비도 주고 선물도 준다는데 내가 그것도 싹 해주지. 라는 말도 했거든요. 딸은 그 대화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준비 중에 임신을 했다는 게 타이밍이 영 찜찜하다는 거였죠. 그때는 딸에게 왜 그리 빗둘게 생각하냐고, 설마 그 말 하나 때문에 혼전 임신을 했겠냐고, 괜한 의심하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모든 일이 지난 지금 보면 저희 딸은 합리적인 의심을 했었던 거였네요. 지금은 왜 내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때는 그럴 정신도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고 집에 초대해서 이것저것 해 먹였거든요. 임신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비 며느리에게 거나하게 상을 차려줬죠. 근데 그렇게 갈비찜이랑 훈제오리 볶음이랑 새우튀김 등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한 상을 받은 예비 며느리가 수저를 들기도 전에 갑자기 우는 겁니다. 다들 우는 예비 며느리를 보고 놀라서 왜 그러냐고, 혹시 벌써 입덧이냐고 하는데 예비 며느리는 눈물이 흥건한 얼굴을 훔치며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제 임신 소식 듣고 진짜 좋아하셨는데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딸 산발하지 못해주면 어쩌냐고 걱정하시고 저한테 미안해 하시는데 이렇게 딸이 밖에서 예쁨 받고 저 잘 챙겨주시는 시부모님 만난 거 아시면 다행이라고 걱정 안 하실 것 같아서요. 예비 며느리는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아래서 동생과 자랐는데 어머니께서 두 딸을 키우느라 안 해보신 일이 없어서 일찍 잔병 치레가 잦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예비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며 울음을 꾹 참고 제가 한 음식을 먹는데 어찌 딸이 했던 말에 동의를 할 수 있었겠어요? 이미 예비 며느리의 눈물을 봤을 때 싹 사라졌죠. 예비 며느리가 임신을 한 만큼 결혼 준비 일정도 앞당겨서 상견례도 일찍 했는데 딸들을 키우느라 혼자 고생을 한 만큼
쇠약해 보이는 예비 사부인에게 저는 정말 맹세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딸 고생 하나 안 시키고 제 자식 마냥 품겠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장님이나 마찬가지였던 제가 예비 며느리의 민낯을 의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비 며느리와 더 자주 만나게 됐는데 그런 마음 아시나요? 너무 소중해서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그때 예비 며느리는 제가 지나가는 말로 뭐 어느 TV 프로에서 맛집을 봤는데 좋아 보이더라. 나중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한마디 하면 그날 바로 회사에 반차 내고 달려와서 어머님 당장 가자고 했거든요. 제가 너 비서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상사 일정은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하면 모시는 상사보다 어머님이 더 중요하다며 해맑게 웃었어요. 제 아들을 거의 구제해 주다시피 행복하게 해주고 뱃속에는 손주까지 있는데 이렇게 성격까지 좋아서 예쁜 행동을 골라 하니 제가 소중히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결혼 전에 뭐라도 하나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째 예비 며느리를 만날 때마다 옷이나 신발보다 항상 브랜드도 없는 낡은 가방을 메고 다닌다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혜야, 준영이가 너한테 좀 좋은 가방 하나 안 사주디? 버는 돈 다 어디다 쓰니 걔는? 네? 아유, 무슨 가방이에요, 어머님. 준영 씨는 제가 이런 데 관심 없다는 거 알아요. 저도 딱히 받고 싶은 마음 없고요. 가방이라는 게 물건만 들어가고 튼튼하기만 하면 됐지. 저 이거 벌써 7년째 들고 다닌 거예요. 얼마나 튼튼한데요. 사치 안 부리고 값싼 물건 오랫동안 튼튼히 쓰는 것도 훌륭한데 그래도 사람이 늘 합리적인 소비만 할 수는 없잖니. 여유 있으면 돈 좀 써서 기분 전환할 수도 있지. 안 되겠다. 너 나랑 내일 당장 백화점 좀 가자. 예물 미리 준다 치고 내가 지혜 너 명품 가방 하나 사줄게. 예비 며느리는 당연히 처음에는 아니라고 어차피 너무 비싼 건 잘 들고 다니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마음만 받겠다고 했지만 제가 마음도 받고 가방도 받으라면서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어요. 아무래도 명품이나 꾸미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니 그 전날 딸에게 예비 며느리 나이대에 인기 있는 명품 브랜드나 디자인 같은 걸 물어서 갔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 도착한 예비 며느리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저를 여기저기 매장으로 끌고 다니며 이건 어때요, 어머님? 이게 제 이미지에 잘 어울릴까요? 아니면 이게 더 어울릴까요? 하면서 거의 30개 정도의 가방을 이리 매보고 저리 매보고 했습니다. 관심 없다고 했지만 내심 가지고 싶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비 며느리가 저를 거의 극기훈련 비슷하게 끌고 다녀도 열심히 봐주며 제일 마음에 드는 가방을 고르는 걸 도와줬죠.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같은 브랜드의 가방 두 종류로 후보가 좁혀졌어요. 각각 700만 원, 800만 원의 가방이었는데 예비 며느리는 그렇게 한참을 이 가방을 매봤다가 저 가방을 매봤다 하며 신중에 신중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가방에 집중한 며느리 뒤에서 며느리의 7년 된 가방을 들고 매장에 마련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가방에서 진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가방 안에 있던 며느리의 휴대폰이었는데 휴대폰 화면에는 박종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고 웅웅거리며 진동했어요. 예, 지혜야, 너 전화 온다. 네? 어, 어? 어머, 어머님 회사 전화예요. 잠시만요. 저 이 전화 잠깐 받고 올게요. 예비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자마자 전화를 받고 온다며 매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놀라는 걸 보니 회사에서 중요한 전화가 왔겠거니 했어요. 그렇게 예비 며느리가 빨리 돌아와 둘 중 하나를 고르길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매장 직원 한 명이 계속 제 옆에서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는 너무 오래 있는구나, 눈치 주는구나 했거든요. 그 정도로 오래 있기도 했고요. 근데 그 직원이 제게 저 하고 말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저 고객님, 혹시 방금 나가신 분이
며느님이신가요? 네. 아, 네네, 맞아요. 우리 아들이랑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내가 선물 하나 주려고 데려왔어요. 글쎄, 이 낡은 가방을 7년째 가지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냥 잡담처럼 가볍게 한 말에 직원은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몇 번 입술을 달싹이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 고객님,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도 이런 말 하는 게 조심스럽고 문제 생기면 정말 여기서 잘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며느님이 저희 백화점에서는 되게 유명하세요. 유명하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얘가 검소해서 오늘 첫 명품 가방 사러 온 거고 아까 이 지점은 처음 온다고 했었어요. 며느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모르겠는데 지난달 마지막 주에 저희 매장 와서 이미 저기 보이는 저 모델 가방 하나랑 그 옆에 있는 신상 가방 하나 또 구매하셨어요. 그때는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오셨는데 그분이 고객님 아드님이신진 잘 모르겠지만 연인 이상의 사이로 보였고요. 그 같이 오신 남자분이 계산하셨거든요. 순간 이 매장에서는 이런 괴상한 이벤트를 하나 싶었습니다. 예전에 몰래카메라 같은 방송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 직원의 표정이 굉장히 진지했고 또 본인 말로는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잘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말하는 건데 마냥 흘려들을 수만 없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진짜 충격적인 말은 그 뒤에 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며느님이 유명해진 건 저희 매장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여기 3층에 아기용품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고객님이 아기용품을 잔뜩 사가서 2주 뒤에 환불을 하러 왔었어요. 뭐 환불이야 매장별 환불 조건에 맞기만 하면 바로 해드리거든요. 근데 아기용품을 담요에서 인형, 장갑, 옷, 심지어 요람까지 전부 택도 제거돼 있는 상태였고 딱 보기에도 얼룩이나 심지어 탈취 스프레이 냄새까지 나서 사용한 흔적이 너무 적나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직원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하 식품관까지 소문이 쫙 돌 정도로 난리를 부리다 갔어요. 거의 들어눕기 직전까지 갔는데 백화점 요원도 오고 그 매장 슈퍼바이저까지 와서 무마된 것 같긴 하거든요. 그 후로는 그 고객이 올 때마다 알아보는 직원들이 생겼을 정도로 나쁜 의미의 유명 인사가 됐는데 그게 아까 휴대폰 들고 나간 고객님 며느님이거든요. 제가 멍하니 직원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직원은 끝에 이런 말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고객님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혼 전이라면 아드님을 위해서 파혼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별다른 말을 못하고 일단 직원에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직원은 그렇게 떠나고 한 5분 정도 뒤에 예비 며느리가 왔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추궁을 못하고 말을 했어요. 지혜야, 네가 아까 말한 가방 있잖니? 나오자마자 다 팔려서 구경도 못했다는 가방. 다다음 주에 여기 들어온다는데 기다렸다가 그 가방 사는 게 낫지 않겠니?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이 둘 중 하나로. 아니, 너 계속 고민하는 거 보면 딱히 둘 다 마음에 차는 것 같지 않은데 7,800 주고 2% 부족한 가방 사느니 2주 기다려서 딱 마음에 드는 가방 하는 게 낫잖아. 당장 가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7년 써도 튼튼한 가방이 있는데 2주 더 들어도 이 가방이 갑자기 찢어질 일도 없지. 알겠지? 내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입고 되면 바로 연락 준다고 했다. 저는 눈앞에 고가의 명품 가방을 두고 아니 저것도 괜찮은데 라고 입맛을 다시는 예비 며느리를 끌고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때 매장 직원의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예비 며느리가 그럴 일 없다고 확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돌다리도 두들겨 건넌다는 심정으로 일단 며느리를 끌고 백화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나요?
아들에게 하기에는 자식에게 드디어 찾아온 행복을 제 손으로 부수는 것 같아 차마 말이 안 떨어지고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딸에게 이 일을 털어놨습니다. 딸은 저만큼은 안 놀라더라고요. 어쩐지 느낌이 좀 아닌 것 같더니만 진짜 골 때리네. 현정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니?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직원 말 믿고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웃기고 그렇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자니 찜찜하고 판단 잘못했다가 네 오빠 신세 망치면 어떻게 하고 딸은 뭐든 제대로 알아보는 게 좋겠다며 본인이 예비 며느리 뒷조사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자 딸은 몇 달 전 이혼한 친구가 전 남편이 불륜을 해서 이혼하게 된 건데 그때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해서 그 현장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심부름센터 연락처를 알아봐서 의뢰할 테니 일단 모른 척 하고 있자고 했어요. 혹시나 그 매장 직원이 잘못한 거면 괜히 긁어부스러 만들었다가 오빠가 살면서 두 번씩이나 큰 상처 입을 거라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저는 종종 연락을 하고 찾아오기까지 하는 예비 며느리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단 몇 시간도 거짓된 표정으로 연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 몇 개월 동안 그 짓을 한 예비 며느리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딸은 5일 뒤에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말과 함께 심부름센터에서 받은 결과물을 들고 왔는데요. 지금도 딸이 내민 증거들을 봤을 때 등 허리부터 소름이 쫙 돋았던 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일단 금융권 대기업에 입사한 그 어떤 이력도 없었어요. 아니, 심지어 그 당시 백수였어요. 백수. 3년 전 대기업 계열사의 콜센터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몇 번 한 게 전부였죠. 또 만나는 사람이 제 아들뿐만이 아니었네요. 딸이 심부름센터 직원이 딱 이틀 붙어 있었는데 증거로 쓰일 만한 사진 거의 찍었다고 둘이 같은 집에 살지만 않을 뿐이지 거의 부부나 다름없는 사이같이 보였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누가 보면 몸이 본드로 붙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밀착해서 식당이나 커피숍에 들어가고 거리를 걷다가 같은 차에 타서 서로 애틋하게 볼을 쓰다듬는 것까지 모조리 찍혔더라고요. 말은 못하지만 더한 사진도 찍혀서 헛구역질까지 나올 뻔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예비 며느리란 그 인간이 우리 가족을 능멸 수준으로 속였다는 증거물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내 아들에게 내가 직접 전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제 속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요? 앞에 오는 자전거에 부딪히는 거 피하려다 차도로 뛰어드는 것보단 그냥 자전거랑 부딪혀서 찰과상으로 끝나는 게 훨씬 낫겠죠. 일단 아들이나 남편에게 알리기 전에 확실히 알아둬야 할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음 날 예비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저녁에 아들과 큰아주버님 댁 식구들 보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에겐 좋은 고기가 선물로 들어왔는데 여자들끼리 몸보신 하자는 말로 집으로 불렀어요. 예비 며느리는 좋다고 오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소고기를 기대하고 집에 온 예비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육즙이 넘치는 고기가 아니라 차가운 식탁 위에 있는 서류 봉투뿐이었죠. 어머님, 고기 굽는 냄새가 안 나네요. 아직 안 구우셨어요? 그럼 제가 구울까요? 저 고기 진짜 잘 굽는데. 고기는 됐고, 너 일단 여기 앉아봐라. 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건 지혜 네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너 나한테 무슨 할 말 없니? 저요? 저는 없는데요. 왜요, 어머님? 진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래, 일이라면 일이지. 근데 그게 지금 시침이 딱 되고 끝까지 거짓말하는 너랑 연관된 일이거든. 어디 설명 좀 해볼래? 그렇게 말하고 저는 앞에 있는 서류 봉투에 들어있던 사진을 몽땅 꺼내 예비 며느리 앞에 펼쳐 보였어요. 처음에는 인상을 찌푸리며
상황 판단을 못하던 예비 며느리는 이내 사진 하나하나에 찍힌 본인 얼굴을 확인하고 사색이 돼서 저를 쳐다봤죠. 이래도 할 말 없다고 할래? 어쩜 사람이 이러니? 어떻게 사람 가죽을 쓰고 이딴 짓을 해? 어머님, 잠시만요. 이 사진을 누가 줬는지 모르겠고, 또 이거 보시고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는데요. 저랑 찍힌 이 사람, 그냥 아는 친한 오빠예요. 같은 동네 출신이거든요. 아, 그쪽은 원래 아는 오빠 동생 사이에 볼에 뽀뽀하고 손잡고 다녀요? 심지어 차 안에서 이딴 짓까지 하고? 대체 어느 나라에서 고작 아는 사이에 이딴 짓을 한대요? 너 여기 있는 남자랑 백화점도 갔니? 아니면 또 다른 남자가 있어서 그 남자랑 갔니? 나랑 간 그 매장에서 네가 어떤 남자랑 다정하게 와서 가방 사가는 걸 봤다는 목격자까지 있어. 그 사람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다른 남자랑 거의 살림 차리기 직전인 내가 내 아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 볼 뻔했잖아. 여기 사진에 있는 오빠랑 백화점 가서 가방 받은 거 맞아요. 맞는데 그냥 저는 가방 사준 게 고마워서 그래서 잠깐 어울린 것뿐이에요. 어떻게 몇백짜리 가방 받고 입을 씻어요. 참나, 불륜했다는 것보다는 고작 명품 하나에 그 짓 했다는 게 더 나은가 봐요? 그럼 이거 대답해 봐요. 지금 당신 배에 있다는 애 우리 오빠 애 맞아요? 무슨 어떻게 그런 걸 의심할 수 있어요? 내 뱃속에 있는 애 준영 씨 애 맞아요. 그럼 내일 나랑 산부인과 가서 유전자 검사해 봐요. 언니 이제 7주는 넘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당당하고 무고하다면 어디 가서 검사해 보자고요. 딸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자 예비 며느리는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더군요. 딸이 봐요. 확신 없죠? 확신 없으니까 선뜻 대답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고 예비 며느리는 누가 확신이 없어요. 한다고요. 해. 해. 이에 준영 씨 아이인 거 밝혀지면 그때 저한테 사과할 준비나 하세요. 두 사람 다. 라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본인이 예약해서 문자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 어디 한번 본인이 했던 거짓말에 질식할 각오하고 오라고 하고 예비 며느리를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근데 딸도 예비 며느리 뱃속의 아이가 지 오빠 애가 아닐 거라는 100% 확신은 없었나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하늘이 제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 뱃속의 아이는 아들의 아이가 아닐 거라고 믿었네요. 만약 아들의 아이면 어쨌든 평생 뻔뻔스러운 예비 며느리와 엮일 테니까요. 딸은 신사동에 있는 산부인과에 예약을 했고 예비 며느리에게 날짜와 병원 주소를 찍어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시간 제대로 맞춰서 와라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몇 분 뒤 예비 며느리는 민망해서 사과할 준비나 해라 라는 답장을 보내왔고요. 그리고 다음 날 저와 딸은 예약한 병원으로 갔고 그 앞에서 다리를 후들거리며 올 예비 며느리를 기다렸어요. 근데 약속한 시간 10분, 20분, 심지어 4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전화도 안 받아서 이대로 안 올 작정인가 하고 있는데 기다린 지 50분이 지나갈 때쯤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나 안 갈 거니까 그만 기다리고 댁으로 돌아가세요. 참나, 별 대단하지도 않은 집안 지킬 게 뭐가 그렇게 많다고 모녀가 쌍수를 들고 달려들어? 나 임신도 안 하고 이제 그쪽 아들도 안 만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준영 씨한테도 그렇게 전하시고요. 아시겠어요? 그 순간 이 인간을 찾아내서 아예 3대를 멸해버릴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열이 받았고 동시에 내 아들 아이를 임신 안 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무서운 인간.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하나요? 아니면 사람이기에 이런 짓이 가능한 건가요? 저와 딸은 안도와 분노가 섞인 한숨을 내뱉고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아들에게 전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단도직입적이고 솔직한 방법을 따라올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밤 아들에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고 집으로 불렀고 아들이 집에 오기 전에 남편에게는 미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끝마쳤네요. 남편은 울그락불그락한 얼굴이 돼선 이럴 수는 없다. 사람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라고 넋이 나간 것처럼 말을 했고요. 그리고 아들이 퇴근 후 집에 왔을 때 딸이 심부름센터에서 받은 증거들과 마지막으로 예비 며느리였던 그 사기꾼이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아들에게 보여주며 너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든 사기꾼하고 같이 살 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그래서 연락이 안 됐던 거구나 라고 중얼거리더니 얼굴도 못 들고 뭐라 말도 하지 못했죠. 너 걔 친구한테서 소개받았다고 했지? 그 친구한테 대체 무슨 생각으로 너한테 이딴 사기꾼을 엮어줬는지 걔가 무슨 생각으로 이딴 짓을 했는지 확인해봐.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랬는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사실 이 사람 친구 소개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 대체 그런 애를 어디서 만났는데? 아들은 참담한 얼굴로 몇 번이나 얼굴을 쓸어내리고 마른 침을 삼키다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사실 친구들과 술집에 갔다가 옆 테이블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됐는데 그 일행 중 하나가 바로 그 사기꾼이었다고요. 기함을 했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술 먹다가 만난 신혼도 모르는 사람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 결심을 하냐고요. 그러니 이런 사단이 나지 않냐고 저도 남편도 자각도 못하고 아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이미 숙여질 대로 숙여진 아들의 고개는 거의 땅에 닿을 것 같이 내려갔고 아들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은데 이미 그렇게 결심하고 난 후에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본인한테 기회가 없어진 것 같아서 초조해졌다고요. 주변에서는 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서 행복한 모습만 보이고 본인만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 괴로웠는데 그때 만난 게 바로 그 여자였다고 하며 끝내 저나 가족들에게 너무 창피하고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물론 제 아들이지만 상황에 치이고 눈치를 보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대와 결혼까지 결심을 한다는 게 한심하고 생각이 깊지 못하는 행동이긴 합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속여서 호구를 잡으려고 달려든 사람이 근본적인 문제이자 이 사건의 원인이지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다가 벗어나려고 단 한 번의 일탈을 했던 아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말했어요. 이걸 기회 삼아서 이제는 상황에 너를 맞추려 하지 말라고요. 주변에서 뭘 하고 뭐라고 하든 초조해지지 말고 네 시간을 살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이 그 사진 속 불륜남과 얼마나 깊은 사이인지 진짜 직업은 뭐며 제 가족에게 했던 가정사는 진실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문자를 끝으로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증발해버렸거든요. 딱 한 번 아들에게 문자가 오긴 했는데 아들 휴대폰이 바뀌어서 언제 바꿨냐고 하니까 그 사기꾼한테 며칠 전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가 너무 열받아서 휴대폰을 던졌다가 망가져서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문자 내용은 처음에는 당신 직업이나 돈 보고 접근한 건 맞지만 그래도 끝에는 정말 진심이 되긴 했어. 당신 엄마나 동생이 나대지만 않았으면 당신도 모르고 나랑 행복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됐네. 앞으로 나 같은 여자한테 잘못 걸리고 싶지 않으면 처신 잘하고 마음 함부로 주지 마. 라는데 휴대폰을 부술만 하죠? 아들은 지금은 나의 모든 미련을 놓은 상태입니다. 급하게 먹다가 체해서 골로 갈 뻔한 경험을 하고 나자 이제는 괜히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초조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누굴 만날 기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면 됐다고 괜히 떠밀려서 선택하지 말라는 말만 해줬어요. 이건 여담이지만 그때 제게 용기를 내서 진실을 알려줬던 매장 직원에게는
아들이 따로 찾아가서 살해를 했다고 하네요. 어찌 보면 정말 저희 가족들 구한 은인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종종 초조함에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게 필요한 게 뭔지 깊게 통찰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마감 세일의 떨이 상품들을 두 번 다시 놓지 않는 기회라는 말에 떠밀려서 뭐든 하나 짓고 보는 것처럼 말이죠. 중요한 건 인생은 마감 세일처럼 언제든 다시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라 정말 그 순간과 선택이 한번 지나가면 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서 재촉하고 어쩌면 나만 세일 상품을 못 건질까 초조해하는 게 아니라 내게는 나만의 타이밍과 시간이 온다는 걸 믿고 나 스스로가 기회를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부디 감사하게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순간이 오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사람의 외로움이 불러온 엄청난 파장을 목격했던 40대 여자입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불릴 정도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죠. 남은 삶을 평생 한 몸처럼 살아갈 동반자를 만드는 일이니까요. 유일하게 스스로 골라잡을 수 있는 가족복이 배우자 복이라더군요. 그러니 그만큼 배우자를 만나는 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몸의 일부처럼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남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그 배우자의 상실감과 외로움을 눈앞에서 직접 지켜봤답니다. 그리고 그 파장으로 인해 집안이 뒤집어졌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나이 28에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 후에도 쭉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죠.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1년 선후배 사이로 쭉 같은 지역에서 자랐거든요. 고등학생 땐 제가 전교 회장이었던 남편을 짝사랑하기만 했었는데 사회에 나온 후 회사원이 된 남편을 우연히 다시 만나 인연이 되었던 거죠. 난 우리 진실이가 자네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 아빠는 아직도 가끔 남편과 제가 인연이 된 걸 신기해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빠 또한 저희 시아버지와 고등학교 시절 2년 선후배 사이였거든요. 그것도 우리와는 반대로 아빠가 시아버지의 선배셨죠. 두 분은 서로 성격이 잘 맞아 성인이 된 후에도 자주 만남을 이어가셨다고 해요. 때문에 엄마와 시어머니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요. 자식 없이 부부끼리만 가끔 모임을 가지셨으니 저와 남편은 부모님들은 저와 남편의 인연을 몰랐다가 결혼할 때가 돼서야 알았던 겁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한 후엔 양가 식구들이 모두 모여 종종 모임을 가지기도 했어요. 때문에 제 남동생과 손아래 시누이 또한 결혼한 후 타지로 이사 가기 전까진 모임에 참석해 다 같이 친하게 어울렸죠. 원래도 친하셨던 양가 부모님은 저희가 결혼한 이후 굉장히 절친해지셨어요. 같은 상권 내에 가까운 맞은편에서 아빠는 식물 모종이나 씨앗을 팔던 종묘사를 하셨고 시부모님께선 큰 방앗간을 운영하셨습니다. 가게 간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에 주부인 저희 엄마까지 합세해 네 분은 방앗간 앞에 종종 모여 앉아 친목을 다지셨죠. 재수 씨,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젠 재수 씨라고 부르면 안 되지. 사부인 이거 상추십니다. 집 앞 텃밭에 심고 싶다고 하셨죠? 다른 것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유, 감사해요. 다음에 저희 집에서 다 같이 고기 구워 먹을 때 따 먹으면 되겠어요. 이거 방금 찐 백석인데 얼른 의자 가지고 오셔서 좀 드세요. 언니도요. 너도 이젠 우리 남편처럼 나한테 사부인이라고 불러야지. 그저 바깥 사돈? 하긴 나도 영 어색해서 호칭이 입에 안 붙긴 한다. 차차 다들 익숙해지겠죠. 여보,
이거 의자 위에 깔고 앉아. 엉덩이 따뜻하게. 바깥 사도는 사부인한테 참 잘하십니다. 아무렴 그래야지요. 사부인이 평소에 바깥 사돈을 얼마나 챙기시는데요. 저희가 결혼하기 5년 전 암으로 제 작은 아버지를 먼저 보냈던 아빠는 저희 시아버지를 마치 친동생처럼 가까이 여기셨는데 그런 시아버지께 지극정성의 시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이가 좋으셨지만 시부모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인꼬 부부였어요. 시아버지는 저희 두 딸을 굉장히 예뻐하셨는데 손녀 사랑도 시어머니 앞에선 맥을 못 출 정도로 시어머니를 아끼셨죠.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바라볼 때면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는 말이 바로 저거구나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주 크나큰 불행이 우릴 찾아오고 말았어요. 안 돼, 여보. 난 당신 없인 하루도 못 살아. 시어머니는 원인 모를 급성 폐혈증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예고되지 않은 비극의 가족들은 모두 큰 비통에 빠졌죠. 남편과 저는 막 돌이 지난 둘째와 4살 된 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고 신우이는 울다가 쓰러지기까지 해 심해부가 들쳐왔고 응급실로 달려가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 또한 크게 낙심하셨고요. 문제는 저희 시아버지였습니다. 잃어선 안 될 한 사람을 잃은 사람의 상실감이 얼마나 큰 건지 저는 저희 시아버지를 보며 알 수 있었죠. 시아버진 어떨 땐 시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목이 찢어져라 오열을 하셨고 또 어떨 땐 마치 정신줄을 놓은 사람처럼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하셨어요. 이건 꿈이야. 얼른 깨라. 빨리 깨. 김동안이 멍청한 자식아. 빨리 어떻게든 잠에서 깨라고. 아버님, 여보 아버님 좀 말려봐. 아빠, 아버님이 자꾸 자기 머리 때리셔. 끝내는 스스로를 마구 때리시던 시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한동안 딸들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가 살았어요. 일을 나갈 땐 친정 엄마께 딸들을 부탁했고요. 네 시아버지 어제도 밥상을 그대로 물렸어? 네, 어제 하루 종일 드신 거라곤 아침에 조금 떠드신 죽이 다예요. 정신과에 모시고 가서 상담 받으려고 해도 통 거부하시니 정말 걱정해요, 아빠. 저희 부모님 또한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타지에 살며 육아 일을 병행하던 신우이는 저와 남편에게 매일 전화를 해 시아버지 안부를 물었죠. 그렇게 온 식구들이 불안에 빠져 있을 때 결국 우려하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여보, 얼른 119 불러! 얼른! 모두가 잠든 새벽, 시아버지는 다량의 약을 복용하곤 극단적 선택을 하셨더군요. 그런 시아버지를 출근 전 시아버지 식사를 챙기려던 제가 뒤늦게 발견한 거죠. 다행히 병원에 실려가신 시아버지는 위세척을 하신 후 무사히 깨어나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빠는 시아버지를 붙잡고 오열을 하셨어요. 아빠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을 저는 난생 처음 보았죠. 사돈, 아니 김동아, 이 자식아, 목숨이 우습냐? 우스워. 자네 그렇게 가면 남은 우리는, 남은 자네 자식들의 가슴에 남을 상처는 어떡할 건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자네가 이러면 하늘에서 재수씨가 좋아할 것 같아? 아니야. 이건 재수씨 가슴에도 남은 가족들 가슴에도 대못을 박는 일이야. 제발 살자 동아나. 내가 이렇게 빌게. 형님, 대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기가 두렵고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무섭습니다. 저는 집사람 없이 어떻게 사는지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제가 살 수 있을까요? 대체 뭐라고 살아야 하죠? 뭐든 해. 방앗간도 다시 열고 밥도 먹고 산책도 하게. 그렇게 1시간, 2시간 쌓이면 하루가 흐르고 또 1년이 흐를 거야.
그러다 보면 또 그 삶에 적응하게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동생. 내가 자네만 보면 억장이 무너져서 살 수가 없네. 죄송해요, 형님.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라 너무 죄송합니다. 아빠는 아예 가게 문까지 닫고 며칠 동안 입원한 시아버지 병실에 붙어 계셨습니다. 그동안 두 분께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시아버지는 아빠에게 위로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 두 분은 전보다도 훨씬 더 자주 붙어 다니셨거든요. 퇴원한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미안하다. 이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거라. 지금까지도 주위에 많은 폐를 끼쳤는데 너희와 쭉 함께 살게 되면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내 미안해서 그런다. 나 더 이상 스스로를 쓸모없이 폐만 끼친 인간으로 여기고 싶지 않아. 날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렴. 난 이제 괜찮으니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아버님, 그럼 저랑 이것만 약속하세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안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정신과 상담도 받으러 가요. 약속 안 하시면 저희 절대로 이 집에서 못 나가요. 남편과 전 끝내 시아버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받아낸 것이 저의 약속이었죠. 이후 병원에 다니며 시아버지 우울증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여전히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에 자주 슬퍼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밥도 드시고 시간이 지나자 가끔 웃음을 보이기도 하셨죠. 저와 남편은 멀리 살던 시누이 목까지 시아버지를 더 잘 챙겨드리려 노력했고 제 친정 부모님 또한 시아버지와 자주 만남을 갖고 놀러 가실 때도 꼭 시아버지를 껴서 세 분이서 놀러 가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4년 뒤 시댁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폭풍이 조금씩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어요. 당시 시아버지는 오토바이에 치여 다리 한쪽이 골절당하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수술까지 받으셨던 터라 시아버지는 한동안 입원을 하셔야만 했죠. 아버님, 정말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걱정돼서요. 괜찮아. 너도 태연이도 애들 보랴 일하랴 바쁜데 어떻게 계속 병원에 붙어 있어? 어멈 너 일하는 내과 병원도 요새 사람 없어서 바쁘다며? 그리고 여기 간병인 분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얼른 일하러 가봐라. 출근 늦겠다. 며느님이 아주 효부시네. 사장님은 제가 잘 돌볼 테니까 며느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동이 불편하신 시아버지를 위해 저와 남편은 업체에 연락해 간병인을 불렀어요. 저희 시아버지보다 6살이 어리다던 간병인 아주머니는 정말 살뜰히 시아버지를 돌봐주시더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두 분의 사이가 단순히 환자와 간병인 사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사장님, 하세요. 제가 밥 먹여드릴게요. 두 팔은 멀쩡한데 뭐하러 그래요? 난 괜찮아요. 원래 환자는 어린애처럼 어리광도 부리고 하는 거예요. 제가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옳지, 잘 받아 드시네. 그러고 계시니까 마치 몸만 큰 어린애 같네요. 아주 귀여우세요. 처음 병실 밖에서 두 분의 모습을 봤을 땐 솔직히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표정이 날로 밝아지시는 것이 시아버지가 간병인 분께 마음을 많이 여신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의 퇴원 후에도 두 분은 만남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시아버지께선 친정 부모님과 우리에게 폭탄 선언을 하셨죠. 재혼? 사돈. 물론 재혼이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내 나이가 벌써 67입니다. 물론 요샌 100세 시대라지만 사람 인생이 얼마나 길 줄 알고 시간을 들인답니까? 우리 나이엔 시간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가고 처음으로 내가 마음을 붙인 사람입니다. 내가 참 많이 기댈 수 있게 그 사람이 다 받아줬어요. 게다가 그 사람 살아온 세월이 참 고됐더군요. 전 남편이 돈도 안 벌고 술만 마시면 집안의 물건을 다 때려 부수는 망난이었다는데 두 아들 결혼할 때 혼주석은 두 자리 다 채워주고 싶어서 자식 생각으로 버티다가 자식들 다 결혼시키자마자 이혼한 거래요. 사돈, 나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많이 외로웠어요. 나 챙겨주는 이 사람이랑 여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 사람 아픔을 감싸주고 싶고요. 어머마, 태연아, 다 늙어서 추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날 위해서 한 번만 이해해다오. 시아버지도 시아버지의 인생이 있는데 저와 남편이 뭐라고 반대를 하겠습니까? 심지어 저와 남편은 당시 시아버지의 밝은 모습을 찾아준 간병인 분께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위에서 재혼 가정에 안 좋은 결말을 많이 봤다던 친정 아빠만이 유일하게 우려를 하셨는데 시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아빠도 차마 더 이상 의견을 내지 못하셨죠. 그렇게 간병인 분은 시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셨습니다. 남편은 나이 37에 갑자기 새어머니, 그러니까 계모가 생긴 거죠. 그럼 우리가 그분은 뭐라고 불러야 하지? 글쎄, 주위에 물어보니 아버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들 하더라. 아버진 그냥 편한 대로 부르라고는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게 낫겠지? 호칭으로 많은 고민을 했던 저와 남편은 결국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간병인 분을 어머니와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어요. 이제부터 글의 편의상 간병인 분을 남편의 계모 혹은 계모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모는 시아버지 방앗간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두 분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마음 붙일 새 배우자를 만난 시아버지 얼굴은 날이 갈수록 밝아지셨고 계모 또한 그런 시아버지께 굉장히 다정하셨고요. 시댁에 올 때만 계모와 마주쳤던 시누이도 웃음꽃이 핀 시아버지 얼굴을 보곤 계모에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재혼한 지 3년쯤 지났을 때부터 계모는 점점 포악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말끝마다 트집을 잡더니 나중엔 남편과 제가 보는 앞에서 시아버지께 별것도 아닌 일로 마구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시엔 두 분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본성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만난 아빠는 씩씩대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즘에 방앗간 쪽 보면 자꾸 그 옆에 내가 네 시애비한테 삿대질하고 언성 높이고 막말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더구나. 내가 사돈지간이라 가서 갖다 붙다 쌍소리 퍼볼 수도 없고 네 시애비는 그냥 듣고만 있는 모습에 내 화병이 날 것 같았다. 대체 그 여잔 왜 그렇게 네 시애비를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라니? 남의 험담을 안 하는 저희 친정엄마도 계모의 행동이 어지간히 심했는지 언짢은 기색을 보이시더군요. 게다가 계모는 처음엔 웃으면서 하던 명절 제사도 손을 놓았습니다. 모든 음식은 결국 저와 남편 둘이서 도맡아 했죠. 이미 죽은 사람들한테 뭔 밥을 줘. 내 조상이어도 귀찮아서 못하겠구만. 아이고, 명절이라고 하루 종일 송편 빚고 파느라 힘들어 죽을 뻔했네. 내가 하필 방앗간한 영감탱이를 만나가지고는 여보, 나 돈 좀 줘요. 우리 자식들 만나서 용돈 좀 주고 오게. 심지어 방앗간 일은 대부분은 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가 도맡아 했건만 계모는 끊임없이 투덜대며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시아버지의 지갑에서 지폐를 다발로 꺼내 자기 자식들을 보러 가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것도 저와 남편이 열심히 한 명절 음식들을 무더기로 다 싸서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사람 성질도 참. 하긴 방앗간 일이 힘들긴 하지.
우리끼리 밥 먹자.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도 자기 자식 보고 싶었을 텐데 내가 너무 내 자식만 챙겼구나. 같이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내가 자식들 줄 돈도 미리 챙겨줬어야 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저녁에 준이랑 박서방 온다고 했지? 그때까진 저 사람이 돌아오면 좋으련만. 아버님, 요즘 어머님이랑 무슨 문제 있으세요? 자꾸만 아버님에 대한 태도가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저 너무 걱정돼요. 괜찮다. 사람이 어떻게 한결같이 친절하기만 하겠니? 그래도 나랑 살 부대껴주고 사는 고마운 사람이다. 평소에 나한테 잘하니까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 물론 계모의 자식들도 중요하고 두 분이 함께 돈을 버신 것도 맞죠. 하지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꼭 저렇게 말을 해야겠습니까? 그런 계모를 어떻게든 감싸보려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답답하기도 하고 애처로워 보이기도 하더군요. 마음이 공허하셨던 시아버지는 계모에게 이미 많은 정을 주신 것 같았거든요. 몇 달 뒤 부모님을 보러 친정에 갔던 저와 남편은 아빠에게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시애비랑 사는 그 여자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왜요? 또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날이 갈수록 네 시애비한테 하는 행동이 심해지잖아. 그렇게 우리가 불편하다고 난리기에 방앗간에도 안 찾아가고 가게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을 봐도 보기만 했는데 어젠 뭐라고 시애비한테 막 소리를 지르더니 쌀가루 바가지로 퍼서 네 시아버지한테 뿌려버리더구나.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말이야. 내가 거기서 열딱지가 나서 가서 한마디 했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자기 남편을 이렇게 망신줘도 되는 거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오히려 삿대질까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 자기가 자기 남편이랑 지지고 볶든 뭐라든 남의 가정사에 신경 끄라고. 내가 너무 복장이 터져서 나중에 너희 시애비를 따로 찾아가서 말했다. 왜 그런 꼴을 당하고 있냐고. 그냥 갈라서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바보 같은 이 시애비가 불쌍한 사람을 자기까지 버릴 수 없다고 나약한 소리나 해대고 있는 거 아니겠어? 네 시애비도 마음 붙일 사람이 그 여자뿐이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게지. 아유, 답답해서 정말. 그 얘기를 들은 남편과 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시댁에 달려가 계모에게 따져 물었는데 계모는 오히려 남편에게도 역정을 내더라고요. 네 장인한테 듣고 온 거지? 아휴, 세상 어떤 자식이 자기 부모가 아니라 장인 편을 들어? 내가 괜히 그런 짓을 했겠어? 다 네 애비가 내 속을 뒤집어 놨으니까 그런 거지. 너도 말만 어머니 어머니 하지. 날 네 장인보다 남 취급하는 거지? 당신은 뭘 그렇게 고개 푹 숙이고 서 있어요? 아유, 꼴배기 싫어. 길 막지 말고 저리 비켜요. 계모는 곤란한 표정으로 서 있던 시아버지 어깨를 팍 밀치곤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남편이 화가 나서 계모를 따라 들어가려고 하니 시아버지는 서글픈 표정으로 남편을 맞곤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다. 너희가 이러면 나만 곤란해지니까 그냥 돌아가렴. 부탁이다. 대체 왜 저런 취급을 받고 계속 사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저도 그쯤 되니 시아버지께서 재혼을 단단히 잘못하셨다 싶었죠. 그런데 또다시 몇 달 뒤 우리에겐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시아버지께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거였죠. 암은 침묵의 병이라더니 그렇게 정정해 보이시던 시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상태가 너무 나빠 수술도 치료도 권장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고통을 줄여주는 치료만 받으며 눈을 감을 날만 기다리게 되셨죠. 아유, 재혼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송장을 치우게 생겼네. 이 나이에 재혼한 남편 병수반이나 들게 될 줄이야. 당신은
나한테 100번 1000번 고마운 줄 알아요. 아, 저리 좀 비켜봐요. 나도 침대에 좀 눕게. 그런데 방앗간도 쉬며 시아버지 간병을 하겠다던 계모 행동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가족들이 문병을 갈 때마다 계모는 시아버지를 계속 구박하고 있었어요. 저희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저 정도인데 평소엔 어떻겠습니까?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이 시한부 환자를 침대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이러실 거면 그냥 제가 휴직을 하고 아버님 간병할게요. 됐다, 어머마. 병원 시끄럽게 만들지 말어. 난 괜찮다. 내 남편이 괜찮다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소리 질러? 오호, 너도 날 CM이라고 털끝만큼도 생각 안 하는 거지? 내가 산송장인 저 양반 옆에 붙어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어딜 버르장머리 없게 그딴 소리를 해? 내 남편 간병을 왜 네가 해? 내가 할 거야. 아무리 싸워도 부부는 부부만의 정이 있는 거 몰라? 그쯤 되니 아예 계모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딴판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게다가 그렇게 시아버지를 구박하면서도 시아버지 옆에 꼭 붙어 있으려고 하니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죠. 어떻게든 남편과 계모를 시아버지 옆에서 쫓아내려고도 해봤는데 시아버지는 눈물까지 흘리며 우리를 말리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거라. 난 그래도 이 사람이 내 옆을 지켜주는 게 좋다. 이래 봬도 내가 밤새 내 손을 잡고 자는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야.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시아버지 뜻을 꺾겠다고 바득바득 고집을 부려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갑자기 찾아온 폐렴으로 투병 생활을 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눈을 감으시고 말았죠. 사돈, 동안아. 자네가 이렇게 일찍 갈 줄 알았다면 자네 세처의 눈치 보지 않고 자네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랬네.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이리 빨리 눈을 감았노. 이 망할 영감탱이 이렇게 빨리 날 두고 가다니 어떻게 이렇게 내게 잔인할 수 있단 말이요. 내 팔자야. 다시 돌아와요, 여보. 나만 혼자 남겨두고 가지 말아요. 모두가 슬픔에 잠긴 가운데 자식들을 제외하곤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 바로 저희 아빠와 계모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엉엉 우는 계모를 보고 조금 놀랐어요. 평소에 그렇게 시아버지를 구박하더니 정말로 두 분 사이엔 우리가 모르는 끈끈한 끈이 있었나 싶었죠. 그런데 장례를 치른 지 이틀째 되는 날부터 계모는 갑자기 제 남편과 시누이를 들들 볶기 시작하더군요. 너희들 상속 유류분이라는 거 알지? 가족이 보장받을 수 있는 몫의 고인의 재산 말이야. 내가 너희들 부친의 배우자였으니 너희들보다 상속받을 수 있는 돈이 훨씬 많아. 모르면 인터넷에 찾아보든가. 복잡할 것 없이 내가 딱 정해주마. 너희들 아버지 유산 2억에서 1억만 나한테 내놔. 1억이요? 어머니, 그건 거의 절반이 되는 금액 아닌가요? 그게 뭐? 그럼 나한테 그 정도도 못 줘? 전처 잃고 외로워하는 너희들 아버지 쓸쓸함을 누가 채워줬어? 나 만나고 너희들 아버지 예전 모습 되찾았다고 고마워했던 게 바로 너희들 아니야. 마지막에 지지고 볶고 많이 싸우긴 했어도 끝까지 너희들 아버지 곁을 지킨 사람도 나다. 그 양반 말년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야. 어머니, 아직 장례 중이잖아요. 우리 유산 이야긴 장례식 다 끝나고 해요. 왜 나중에 얘기를 해? 장례 전이나 후나 받을 돈은 똑같은 건데 지금 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야?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장례가 끝난 후 이야기하자는데 계모는 특히 제 남편을 졸졸 쫓아다니며 들볶더군요. 그것도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도록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꾸 끝나고 이야기하자며 자신을 피하자 계모는 심보가 굉장히 뒤틀린 모양이었어요. 인상을 팍 쓰고 있던 계모는 갑자기 장례를 시작할 때부터 빈손을 지키고 있던 저희 아빠에게 시선을 돌리더군요. 아빠는 묵묵히 소주와 함께 육개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뜸 계모는 저희 아빠를 향해 큰 소리로 비아냥대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족이라느니 죽고 못 살 것처럼 굴더니 조의금을 딸랑 3만 원을 내? 그러면서 어제부터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서 안주나 술이나 겁나 처먹네. 아유, 꼴 보기 싫어. 세상 누가 친동생처럼 여긴다는 사돈 장례식에 조의금을 3만 원을 한답니까? 돈 앞에 친구 없다고 아주 심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구먼. 네? 저희 아빠가 조의금을 3만 원 하셨다고요? 그럴 리가. 여보, 아까 아빠가 당신한테 따로 조의금 봉투 주시지 않았어? 그거 벌써 어머님 드렸어? 아니,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 장인어른이 조의금을 따로 내셨어요? 황당했어요. 분명 아빠는 조금 전 남편에게 따로 조의금 봉투를 챙겨주셨거든요. 놀란 남편이 조의금 봉투를 열어봤는데 그 봉투엔 무려 100만 원이 들어있더군요. 어머니, 장인어른 봉투에 100만 원 넣으셨는데요. 뭔가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100만 원? 이 구렁이 같은 양반이 감히 날 모욕해? 사돈, 아니 야, 너 끝까지 날 내 남편 아내로 인정 안 하겠다 이거지? 날 유족으로 인정 안 하니까 눈 가리고 아웅처럼 부조하면 3만 원 넣고 진짜 유족이라고 생각하는 태연이한텐 100만 원이나 준 거잖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계모가 난리를 치는데도 아빠는 소주병의 마지막 남은 소주를 끝까지 비우시더군요. 드디어 마지막 잔을 입에 털어 넣으신 아빠는 계모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빠 입에서 나온 엄청난 발언은 장례식장을 발칵 뒤집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3만 원이 그래도 내 사돈의 곁을 지켜준 동거인에 대한 내 최소한의 예의라는 건 왜 모르십니까? 동거인? 이보세요. 난 엄연히 그 사람의 아내였어요. 이젠 아주 대놓고 막말을 하는구먼. 잡아떼고 싶으시겠지. 그래야 착한 사돈의 자식들이 한창 정신없을 장례식 동안 어떻게 돈 꼬드겨서 우선 돈을 뜯어낼 수 있을 테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 됐어요. 내가 술 먹은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해? 도망가는 거요? 어림도 없지. 내가 어디까지 가나 한번 두고 보려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듣고 있었는데 아주 가관이더만. 뭐? 상속유류분? 그거야 당신이 호적까지 사돈의 아내였을 때 해당되는 말이지. 당신 호적상 사돈이랑 아무 관계 아니었잖소. 당신이랑 사돈이랑 혼인신고 안 한 건 나 다 알고 있어. 거기다가 당신 사돈 현금 카드를 몰래 훔쳐가지고 돈 인출해서 당신 자식들한테 빼돌리고 있었다며? 이 날강도 같은 여자야.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그거야 애들이 가족관계 증명서만 떼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 아니오. 그리고 당신이 돈 빼돌린 거? 내가 사돈한테 직접 들었어. 당신이 당신 자식들이 진비 갚아주고 폭행 합의금 물어주고 계속해서 생활비 보내준 거 사돈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당신이랑 자식들이랑 통화하는 내용들 전부 들어버려서 알게 됐다더군. 그 돈이 무려 4년간 4천만 원이나 된다며? 그런데도 끝까지 사돈은 당신을 위해서 모른 척 해준 거야. 당신 사돈이 계속 혼인신고 안 해준다고 그렇게 사돈을 쪼아대고 구박했던 거지? 마지막엔 아주 미쳐서 날뛰더만. 그거 사돈이 왜 끝까지 안 해줬는지 아슈? 처음엔 한 2년쯤 지나면 하려고 했었대. 근데 당신이 자식들에게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탐욕스러운 당신이 사돈 자식들에게 갈 유산까지 전부 욕심낼까 봐
자식들한테 남은 유산 물려주려고 혼인신고를 안 한 거야. 당신 자식들이랑 짜고 당신을 수혜자 삼아서 사돈 생명보험도 들려다 사돈이 거절해서 실패했다며. 내가 그 소리 듣고 정말 부하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돈줄 지급을 받으면서도 당신을 왜 내쫓지 않냐고 물었더니 사돈이 뭐라는 줄 아나? 그래도 당신한테 고마웠대. 살아갈 이유가 없던 자기한테 잠시나마 삶의 기쁨을 주고 살 의지를 줘서. 그리고 당신 인생이 너무 가여웠다는군. 그래서 자기가 눈 감는 그날까진 자기가 받아줄 수 있는 선에 안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고 싶었대. 다른 사람들이 혼인신고 안 한 거 알면 특히 자식들이 당신을 무시할까봐 꼴에 당신 같은 여자도 아내라고 여긴 사돈은 끝까지 주위에 그 사실을 숨겼던 거야. 참 바보같이 착한 사람 아닌가? 말 좀 치어내지 마. 그래, 나 혼인신고 안 했다. 어쩔래? 그래도 난 충분히 그 사람한테 진심을 다했어. 그래서 혼인신고 안 해준 게 서운해서 그랬던 거야. 내가 자식들한테 돈 주고 생명보험 들어주려고 했다는 거, 그거 증거 있어? 당신은 그냥 내가 싫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유산 더 못 받게 하려고 나 모함하는 거잖아. 날 그렇게 싫어했던 당신은 내 남편도 아닌데 왜 그 사실들을 다 숨겨줬는데? 말이 안 되잖아. 나도 몰랐으니까. 나도 그 바보 같은 인간이 당신을 왜 참고만 사나 궁금하던 차였어. 근데 한 달 전 사돈 병문안을 갔다가 병실 밖에서 들었지. 당신이 왜 혼인신고 안 해주냐고, 유산 한 푼 못 받게 자기 낙동강 오리알 신세 만들 셈이냐고 윽박지른 소리를 똑똑히 말이야. 그때 당신이 혼인신고 못한 것도 처음 알았고 당신이 없는 사이 사돈한테 캐묻고 또 캐물어서 그때 다 알게 된 거야. 그러고선 다 죽어가던 그 양반이 나한테 엉엉 울면서 뭐라는 줄 아나? 당신이 잘해줬던 기억 때문에 당신 곁을 떠날 수가 없었대. 그 잠깐의 따뜻함 때문에 외로웠던 그 양반이 당신한테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당신도 그걸 알고서 당신은 나 없으면 안 되네, 당신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네 하고 사돈한테 세뇌시킨 거지? 그걸 다 알면서도 사돈은 끝까지 나한테 당신을 부탁했네. 그 큰 돈을 당신한테 주었으니 나머지 돈은 자식들한테 나눠줘야 맞는 거라고. 그래서 당신하고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당신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은 남겨둘 수 있게 자식들한테 잘 좀 말해달라고 말이야. 사돈은 그렇게 끝까지 당신을 걱정했는데 뭐? 1억을 달라고? 아주 끝까지 당신은 돈, 그저 돈뿐이지? 사돈은 이 사실들을 자식들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당신의 그 추악한 꼴을 더는 내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 폭로하는 거야. 장례식장 사람들 모두 놀라다 못해 경악을 했습니다. 아빠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시며 계모를 노려보았고 계모의 얼굴은 아주 사색이 되어 있더군요. 어머니, 아니 저기요. 무슨 말이든 해명해 보세요. 당신 정말 우리 아버지 돈을 자식들한테 빼돌렸어요? 아버지 생명보험까지 들게 하려고 했다고요? 아버지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하셨는데 그따위 끔찍한 짓을 해요? 그리고서 뻔뻔하게 아버지 재산을 요구해? 당신이 사람이야? 남편은 눈에 핏대까지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계모는 누나를 대굴대굴 굴리다 이내 동정표를 받기로 작전을 변경했는지 벼랑과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러더군요. 나도 처음부터 돈만 생각했던 건 아니야. 그냥 망나니 아버지 아래에서 불행하게 자란 우리 자식들이 불쌍해서 한 푼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나도 그동안 힘들게 살았어. 나도 불행한 세월의 피해자라고. 엄청난 소란에 우리 빈소뿐 아니라
다른 빈소의 사람들까지 몰려와서 우리 빈소를 구경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아주머니 둘이 큰 소리로 뭔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로 인해 계모는 마지막 추악한 진실까지 모두 들통나게 되고 말았죠. 저기 저 여자, 저기 윗동네에 살던 여자 아니야? 맞네. 바람난 놈의 애를 20년 넘게 남편애라고 속여서 키웠다가 들켜서 이혼당한 그 여자. 맞아. 그래서 동네가 엄청 떠들썩했잖아. 저 여자 사치도 엄청 심해서 이혼한 양반 아직도 빚이 한가득이라지? 저 여자 어디로 사라졌네 했더니 여기서도 저딴 식으로 살고 있었네. 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장례식장 안 사람들은 일제히 웅성거리며 계모를 바라보더군요. 가뜩이나 새파래진 얼굴에 핏기가 싹 사라진 계모는 벌벌 떨며 우리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우리 아버님이 아줌마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안쓰럽게 여기셨는데 아예 처음부터 죄다 거짓말 투성이었네요. 뭐 이런 미친 여자가 다 있어? 착한 우리 아버님 심성을 이용해서 아버님한테 접근을 해? 천벌이 무섭지도 않아? 불쌍한 우리 아버지. 당신 내가 가만 안 둬. 분에 못 이긴 제가 윽박지르는 순간 얼굴이 눈물로 범벅된 신우이가 계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신우이는 계모의 머리채를 붙잡고 마구 흔들기 시작했고 계모는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지르더군요. 아! 너 내가 고소할 거야. 해! 나도 당신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오늘 아주 머리털 다 뜯길 때까지 당신 여기서 못 벗어날 줄 알아. 아무도 신우이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여자는 한참 동안 엉엉 울며 신우이에게 시달려야 했죠. 그리고 신우이의 소나기에 잠시 힘이 빠진 사이 그 여자는 밖으로 냅다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그제야 속에 묵혔던 이야기를 털어놓은 아빠는 바닥에 주저앉아 끄끄대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신우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꼈죠. 아빤 진짜 바보야.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저딴 여자한테 마음을 주셨을까. 제가 아버님을 더 잘 보살폈어야 했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이게 왜 당신 탓이야? 당신도 내 탓도 아니야. 아무리 자식이어도 채워줄 수 없는 배우자만의 빈자리가 있었겠지. 장인어른이 아니었다면 까맣게 모를 뻔했어. 계모는 끝내 시아버지 발인 때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군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계모는 시아버지의 댁에 가 있었더라고요. 발인을 끝내고 친정 부모님을 댁으로 모셔드린 뒤 시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우린 뻔뻔하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계모를 보고 기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모는 끝까지 그 집에서 못 나가겠다고 버티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버지 집에 살아요? 경찰 부르기 전에 알아서 짐 빼고 당장 나가요. 못 나가. 그래, 나 다른 놈 자식들 낳고 산 거 걸려서 이혼당했다. 그리고 네 아버지 돈도 내 자식들한테 좀 퍼다 줬어. 근데 그렇다고 네 아버지가 나한테 위로받은 사실이 없어져? 네 아버지가 내 덕분에 행복해졌던 거 부정 못할 사실이야. 내가 네 아버지 암 걸리라고 고사 지냈어? 나도 슬펐어. 이 나이에 과부돼서. 혼인신고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도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남편 보내버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돼서 나도 놀라고 힘들었다고. 내가 준이 너 내 머리털 뜯은 거 고소 안 할게. 그러니까 나 여기서 그냥 살게 해줘. 아니면 먹고 살 돈을 주던가. 계모는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 들어가서 버티더군요. 경찰을 불러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우린 상의 끝에 계모에게 방앗간을 넘겨주기로 했어요. 저와 심애부는 반대했지만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거기 월세잖아. 팔아봤자 권리금도 얼마 못 받을 거야.
마음 같아선 사기로 확 쳐놓고 싶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대로 된 증거도 증인도 없어서 안 된다잖아. 저 여자가 아버지 카드 훔쳐서 자식들한테 돈 보낸 것도 아버지가 준 게 아니라는 증거가 없어서 절도로 신고도 못 한다고 하고. 맞아요, 새언니. 그리고 돌아가신 아빠한테 잠깐이나마 위로가 돼준 사람이니 그거라도 주고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저 여자 꼴도 보기 싫지만 언니네 아버님한테 아빠가 저 여자를 마지막까지 부탁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요. 너무 바보 같은 아빠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가여운 우리 아빠 유언을 모른 척하기도 힘드네요. 속상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자식들이 이미 그렇게 판단을 내리기도 했고 아무리 눈을 질끈 감아도 시아버지의 유지를 무시하기도 힘들었죠. 아빠 엄마 또한 못마땅한 눈치셨지만 자식들의 결정이라고 하니 한숨만 쉬시곤 아무 말씀 하시지 않더군요. 그렇게 그 여자는 집에서 나가는 대신 방앗간을 받아가게 됐고 그걸로 우린 그 여자와의 악연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삿짐을 빼나가며 우리를 쉴 새 없이 노려봤는데 저는 너무 약이 올라서 그 여자의 뒤통수에 대고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감사함도 모르는 철면비 주제에 뭘 째려봐요? 당신 우리 아버님 상처를 파고들어서 이용한 벌 분명히 어디선가 받게 될 거예요. 당신 자식들이 당신 못 받아준다고 해서 자식들 집으로 못 가는 거죠? 자기 엄마가 이 지경이 되도록 코빼기도 안 비춘 사람들이니 뻔하지. 당신도 당신이 우리 아버님한테 한 짓처럼 꼭 누군가한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을 거예요. 하긴 제가 그렇게 안 빌어도 어차피 그런 것 같네요. 자식들한테 그렇게 퍼주고도 이렇게 혼자 남은 걸 보니 부디 잘 살지 마세요, 아줌마. 그 여자는 시근덕대며 저를 째려봤습니다. 제 남편은 그런 그 여자 발치에 침을 탁 뱉고는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와 버렸죠. 이후 저와 남편은 차마 시아버지가 사시던 그 집을 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던 집을 팔고 딸들과 함께 그 집으로 이사를 왔죠. 계모는 방앗간 근처 저렴한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곤 혼자 방앗간을 꾸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빠에게 굉장히 고역이었던 모양이에요. 가게가 바로 맞은편 근처라 계모를 싫어도 보아야 했으니까요. 헤휴, 목소리 듣기도 짜증나는데 어찌나 밖에 나와서 통화를 해대던지. 그 여자 그렇게 자식들한테 돈 퍼날랐다더니 돈줄 없어지니까 자식들도 나 몰라라 하는 모양이야. 하루에 몇 번씩이나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같이 살아달라. 엄마 외롭다.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소리 해대는 거 보면 말이야. 게다가 워낙에 좁은 지역인지라 계모에 대한 소문은 이미 동네방네 다 퍼졌더군요. 동네 사람들은 계모를 손가락질하며 방앗간으로 나의 발길도 안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남자 잡아먹은 년. 심보가 고약해서인지 저 여자로 주인 바뀐 뒤론 맛대가리도 없어. 차라리 떡집에서 그냥 떡을 사 먹고 말지. 뻔뻔도 해라. 결국 저 방앗간을 꿰찼어? 자식들이 부처고 예수님이네. 우리라도 대신 망하게 해주자고. 결국 그 방앗간은 1년 정도 있다가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론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우린 아무도 모릅니다. 뭐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저 제발 어디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또 다른 피해를 끼치지만 말길 간절히 바랄 뿐이죠. 지금 방앗간이 있던 그 자리에는 마트가 들어섰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빠의 가게 앞에 앉아 더 이상 방앗간이 아닌 그곳을 보며 많이 쓸쓸해하세요. 이제 백설기는 아니 그냥 떡은 죽을 때까지 먹지 못하겠구먼. 우리 사돈 생각이 나서 말이야. 그 바보 같은 양반 지금쯤 하늘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부인 만나서 신나 있겠구만. 저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딸들을 키우며 딸들이 다 자라고 난 후의 일을 가끔 상상해 보곤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보, 당신 만약에 내가 먼저 하늘로 가게 되면 재혼은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아니, 그냥 당신이 너무 슬퍼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게끔 우리 지금부터 거리를 좀 둘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리고 난 절대로 재혼 안 할 거야. 당신이 먼저 떠나면 아예 절에 들어가서 도 닦고 살래.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어 저는 그만 픽 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죠. 남이 보기엔 너무 속 터지고 답답한 시아버지의 행동이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시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해진 상태였기에 그런 여자한테 다 마음을 기댔을까 싶더군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애틋해 하셨기 때문이었겠죠. 이젠 떠올리면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시아버지가 부디 지금은 하늘에서 시어머니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는 헤어질 일 없이 아주 오래도록 두 분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가뜩이나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자기 입속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더는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 시아버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부재할 거란 생각만 해도 두려워지는 여러분의 배우자분에게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고맙다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이별은 두렵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현재만큼 후회되는 일도 또 없을 테니까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